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비욘디 찾아왔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더우시죠? 뭐 기록적인 막 폭염에 기온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또 병원을 또 찾는 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폭우에 쏟아져서 또 물난리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콩팥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특히나 요즘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더운 날씨, 폭염이 있는 날씨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콩팥 지키는 물 마시기,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산발적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이렇게 좀 일반적인 내용인데 물을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그럴 필요 없다 뭐 너무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봐서 정리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왜 마셔야 되나 또 얼마나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물 마시기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좀 제가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그냥 물 마시는 것이 한두 가지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물 마시기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아마 느끼신다면 이번 강의의 내용이 잘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몇 잔 마시라고 많이 들어보셨던가요?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는 하루 물 8잔 마셔야 된다. 뭐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많이 주장되었던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던 것인데 8온스 하루 8잔 마시기 운동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정수기 열풍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 사서 먹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었는데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1945년 미국 영양위원회에서 하루에 2.5리터 수분을 권고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걸 근거해서 이제 그러면은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지 이걸 맞추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서 이제 따와서 그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거기에 대부분은 음식에서 수분을 섭취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싹 빼고 하루에 2.5리터 수분 권고한 내용들이 강조가 돼서 음식에 더하기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약간 편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확산이 되는데 따져보니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제 2002년에 하인츠 발텐이라는 박사님께서 논문을 내셨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 무조건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더라. 그냥 조금씩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고 갈증 날 때 마시면 된다. 너무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도 오고 해도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사실 이 내용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많이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우선 이론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서 소변량이 늘어남을 통해서 콩팥에서 노폐물이 잘 배출될 것 같죠. 소변량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소변량이 너무 줄면 당연히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겠지만 일정량 이상의 어떤 기본적인 소변량은 유지가 되어야지 콩팥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니까 적당히 마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소변을 농축하는 그런 신호를 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소변량을 줄이는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응급한 상황에 탈수가 된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치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혹은 과하게 나오면 콩팥 섬유화, 콩팥을 딱딱하게 해주는 과하게 나오면 나쁜 신호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면 콩팥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을 꾸준히 잘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이 몸에서 물이 많구나라고 느껴서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나오는 분비를 줄여서 콩팥 섬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면 콩팥이 안 좋은데 수분 섭취를 잘 하면 이 호르몬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대표적인 것이 결석, 방광염. 이것이 이제 특히 소변량이 줄었을 때 재발을 잘 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도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보면 수분 섭취를 적당히 하는 것은 이런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셔야 되겠냐 하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권장되는 사람은 요로 결석이 있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 하루에 2.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면 결석이 생기는 혹은 재발하는 위험이 80% 감소하고 물을 1리터보다 더 낮게 드시면 결석 형성이 더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1리터 이상은 먹어야 되고 예방 효과까지 치자면 2.5리터까지 먹으면 확실히 더 줄겠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방광염이 잘 재발하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또 이제 폐경 이후에 있는 여성분들 특히 방광염 재발 잘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한 걸 봤더니 재발하는 빈도가 확실히 줄더라. 3.2대 1.7이니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재발한 것이 줄더라. 이런 분들은 특히 물을 여기 나와 있는 2.5리터 혹은 1.5리터 이런 이제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근데 반대로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분이 또 있죠. 네, 일괄적으로 물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부전 간경변 신중은 뭔가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 부종이 동반돼 있는 분들 심한 부종이 있으면 몸에 그렇지 않아도 수분이 많은데 물을 더 많이 먹으면 부종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제 환자인 경우에도 부종이 있어서 부종을 조절하는 이뇨제랑 이런 부종 조절하는 약을 드렸는데도 부종이 전혀 호전이 없어가지고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요즘 소변량이 늘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물을 뭐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고.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면 물 조절하는 약을 아무리 써도 전혀 조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량을 위에랑 이런 건 상관없이 수분량을 줄여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다 그대로 부종으로 가니까. 그래서 부종이 심한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이런 원칙과 상관없이 수분을 적게 먹어야 되는 분들. 또 이제 혈중 농도 중에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금기가 농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것은 특정한 어떤 이뇨제 성분과 연관될 수도 있고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또 혹시 뭐 암이 있거나 뭐 특정한 어떤 이런 나트륨 흡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낮춰서 조절하는 균형을 깨뜨려 가지고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저나트륨 혈증 환자분들은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뇌압도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환자는 수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다 부종으로 가기 때문에 영양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영양 공급이 더 주가 돼야 되겠고 수분 섭취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되겠습니다.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소변 보는 거 불편한데 물을 먹게 되면
소변량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배뇨작용의 증상은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 적극 권장되는 환자가 있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요로결석 방광염 없고 여기도 지금 부종 나트륨, 저나트륨 혈증, 단백질 섭취 장애 이런 거 없는 만성 콩팥병 환자인데 그러면 나는 물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들이 예전에 이제 아까 2002년에 이게 과학적 근거가 물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좋은 효과의 근거가 별로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을 모아서 소변량, 수분 섭취량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콩팥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된 거죠. 콩팥병 1에서 한 3기 정도 1, 2, 3단계 환자분들을 포함한 환자분들을 데리고 우선 소변량을 한번 재봤습니다. 소변량을 재봤더니 소변량이 여러 가지 쭉 했을 때 한 3리터 이상 소변량이 유지되는 분들이 콩팥병 나빠지는 속도가 가장 낮더라. 소변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가 줄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소변량이 늘어나면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가 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소변량이 늘수록 뭔가 좋은 것 같아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분 섭취량으로 한번 봤습니다. 수분 섭취량으로 특히 콩팥 점수가 사고체 여과율 점수가 60점 이상인 분들, 60 이하인 분들 구분해서 봤더니 단백뇨가 이제 얼마나 많이 생기나 하는 이제 위험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분 섭취를 1.2리터 이상 많이 드시는 분들에서 단백뇨가 제일 덜 생기더라. 물을 많이 먹을수록 조금 더 효과적이죠. 60점 미만인 분들은 봤더니 500cc 미만 드시는 분들은 안 좋고 그 이상 드시는 분들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콩팥 단계가 1, 2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을 봤더니 1.2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 콩팥 점수로는 15점에서 60점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또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콩팥병이 나빠지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에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봤더니 500cc 미만인 환자분들 보면 1.4 또 2.3 이런데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2.4 이 정도 되죠. 쭉 보면 제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군들이 가장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가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 혹은 투석하는 위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요 안에 들어가는 군이 제일 위험도가 낮더라. 그러면 수변량이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 수분 섭취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이제 60점 이상인 분들은 봤더니 한 1.2리터 이상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3, 4단계를 봤더니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는 분이 나빠지는 속도 또 투석의 위험까지 다 감안하면 요 단계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요 중간 정도의 수분량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다시 수분 섭취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U-쉐입으로 나옵니다. U-쉐입.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고 요 정도가 좋겠다. 1리터에서 1.5리터. 이제 수분 말고 이거는 이제 완전 물만 표시를 한 거고요. 물을 포함한 액체류를 다 더해 보니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가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3리터 이상 이건 좀 너무 많네. 1.5리터 미만 이건 조금 적어 보이네. 뭐 전체 액체류를 다 포함했을 때 물만 따져보면 한 1리터에서 1.5리터가 가장 좋더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한 1.2리터 이상, 1.5에서 2.5리터 정도, 이제 특히 그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 3, 4단계인 분들에서는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네, 추천을 하고, 특정한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 결석이 있는 경우면 2.5리터 이상. 요건 이제 앞에 내용과 좀 다르죠. 결석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결석 중에서도 특히 이런 시스테인이나 혹은 옥살레이트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5리터까지 했을 때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에 더 많이 먹어야 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낭시는 이건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콩팥에 물혹이 아주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 2.5리터 정도 이상 드시게 하는데 여기에 톨밥탄이라고 하는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콩팥병 낭종이 많이 생기는 걸 억제해주는 약인데 톨밥탄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리터, 4리터 이상 드셔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내용 정도 한 1.2리터, 1.5리터 이상 드시게끔 추천하는데 3, 4단계는 1에서 1.5리터, 그 다음에 결석이나 또 이런 다낭신이 있으면 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부종이 심한 경우, 또 전하투륨 혈증이 있는 경우, 또 단백질이 부족하신 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을 해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권고하는 양이 조금씩 다르다입니다. 나라마다 수분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조사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여기 노란색 한번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핫 비브리지 따뜻한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뭐 차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돼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은 그냥 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 근데 아무래도 좀 더운 나라인데 수분 섭취를 물로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폴란드, 영국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이제 핫 비브리지 차, 따뜻한 그런 음료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이제 나라를 보면 여기는 약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많죠. 약간 이렇게 달짝지근한 비브리지, 스위튼드 비브리지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또 이런 주스 관련된 것들은 브라질에서 또 주스를 다른 나라보다 또 많이 드신다고. 나라마다 선호하는 이런 음료, 수분 섭취하는 종류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그런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음료수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면요. 이런 또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Beverage Hydration Index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음료 수분 지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양의 그 음료를 먹었을 때 물 대비 얼마만큼 몸에 남아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지표가 Beverage Hydration Index니까 BHI라고 이제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BHI가 1이다. 그러면 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라는 뜻이고요. 0.5다. 이 말은 얘는 물 1리터를 마신다고 했을 때 이 음료수 1리터를 마시면 0.5밖에 몸에 안 남아 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 인덱스가 2다. 그러면 물 1리터 마시는 것보다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2리터를 마시는 효과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분을 몸에 이제
유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음료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는 공급하는 목적으로 본다면 이 인덱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낮을수록 오히려 더 수분 공급은 물보다 더 낮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 쭉 한번 이 종류 음료수별로 해가지고 그림을 좀 챗GPT한테 좀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예쁜가요? 네, 좀 정신 없어 보이죠? 네. 한번 가장 이 인덱스가 낮은 거, 좀 수분 공급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스키, 와인 뭐 이렇습니다.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위스키를 똑같이 물 1리터 마시는 거 대비 위스키 1리터 마시면 훨씬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어쨌든 또 에너지 드링크는 주로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말하는 거고요. 맥주도 있고요. 블랙커피, 콜라 이런 것들이 여기 1을 기준으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인덱스가 이렇게 낮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먹는 거 좋은데 맹물 먹는 거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때 조금 물하고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 보면 이래 스위튼드가 아닌 그냥 탄산수, 물, 또 약간 주스인데 희석이 돼 있는 주스, 차들 중에서는 뭐 보리차라든지 뭐 그런 차들이 있고요. 오히려 물보다 조금 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음료수는 뭐가 있을까? 되게 이제 전해질이 들어있는 드링크 혹은 이제 우유 제품들,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조금 더 수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저지방 우유, 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또 바나나 우유도 있고요. 뭐 가장 높은 거는 우유 홀밀크, 흰 우유 그 자체 이런 것들이 수분 섭취를 보유하는 능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한다면 최소한 물을 드시거나 혹은 물과 유사한 이런 BHI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것들 포함되는 것들이 수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네. 근데 이제 딴 또 조건이 있겠죠. 콩팥 기능이 좀 낮아서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칼륨이나 인 같은 것들이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또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요거는 수분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료수가 좋은가? 간단하게는 그냥 생수. 네. 여기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생수가 있는데요. 네. 물을 제가 지금 또 보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희석된 과일 주스도 괜찮다. 근데 당이 있거나 또 칼륨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칼륨을 조심해야 되는 고칼륨 혈증 주의해야 되는 콩팥병 4, 5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커피 알코올 있는데 이게 아까 보였듯이 아까 BHI 지표가 1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이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하게 커피는 한두 잔 이내로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은 식사 드실 때 같이 수분을 조금씩 드시면 괜찮고요. 식사량이 줄면 그만큼 물 섭취량도 같이 주는 것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식사 전후에 수분 섭취 같이 드시게 되면 수분 공급에 유리하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억제하는 효과로 봤을 때는 물이 가장 이걸 잘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투압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물 대신에 물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물 조금 줄이고 대신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치면 우유나 단백질,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가 조금 더 BHI 지표가 조금 높아서 괜찮다. 이게 이제 제한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커피는 한두 잔 이내로 많이 먹게 되면 또 이뇨 효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잔 이내로 에너지 드링크는 아까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또 탄산음료도 pH 지표가 좀 낮습니다. 탄산음료 많이 들어가는 거 좋지 않고요. 술도 아주 소량 맛만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탈수가 더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을 그러면 어떻게 물을 먹는다고 치고 내가 1.5리터를 먹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운동 관련된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 한 10명 정도 데리고 막 운동을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해서 탈수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수분을 한 2.5리터 정도죠. 수분 양을 보충을 하는데 한쪽은 1시간 내에 2.5리터 벌컥벌컥 너 다 마셔! 라고 이제 물을 주고요. 다른 군은 30분마다 조금씩 나눠서 마셔.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그 다음에 조금씩 30분마다 그 양 전체 두 군 다 먹는 양은 똑같은데 한 번에 왕창 아니면 나눠서 30분마다 한 4시간 반에 걸쳐서 마시는 군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봤더니 같은 양을 먹는데 어느 군이 더 수분 보충이 잘 되었는가인 거죠. 쭉 봤더니 처음에 물을 벌컥 마셨던 군은 처음에 보충이 잘 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분 보충량이 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눠서 마셨더니 수분 보충량이 더 잘 유지가 되더라. 또 반대로 갈증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갈증 점수를 한번 따져봤더니 한 번에 벌컥 마시면요. 처음에는 갈증이 이제 금방 채워지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변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갈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이 다시 생깁니다. 한 번에 벌컥 마셨던 군 이후에는 물을 안 마시게 하니까. 근데 조금씩 나눠서 마시게 하면 처음에는 갈증을 좀 느끼다가 이후에 서서히 줄어가지고 이후에는 갈증을 훨씬 덜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마시게 되면 처음에 약간 갈증 만족감은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많이 먹은 것을 콩팥이 느끼고 이뇨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이 다시 생겨서 수분을 더 다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30분마다 조금씩 나눠서 마셨더니 오히려 위장 부담도 덜 하고 갈증도 덜 생기고 수분 보충 효율은 더 증가하더라. 수분 양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왕창보다는 왕창 먹으면 그만큼 또 왕창 나가기 때문에 몸은 항상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벌컥보다는 나눠서 얼마나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수분 보충에 훨씬 유리하다. 밤에는 어떻게? 밤에는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밤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특정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밤에는 밤보다는 낮 시간 동안에 나눠서 잘 드시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운동에서 수분이 탈수가 일어나는 위험이 더 많은 군, 수분 배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운동이나 더운 상황이 되면 추가로 더 마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벌컥벌컥은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겠다. 특수한 상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수한 상황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CT 조영제입니다. 네, CT 검사를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병변을 잘 보게 하려고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CT 조영제가 이제 콩팥이 약하신 경우에는 신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요법으로 이제 소변량을 늘리는 그러한 수액 요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액 주사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검사한 전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량이 늘어서 조영제 배출하는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술한 전후에 물을 많이 먹으면 조영제가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독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CT 검사, CT 조영제를 쓰는 경우, 이거는 이제 MRI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CT 조영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물 많이 드시는 것이 콩팥 보호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결석 예방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경우, 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결석은 또 밤에 농축이 되는 상황에는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 있는 걸 예방할 목적에는 낮이고 밤이고 좀 골고루 드시는 것이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거 추가적으로 무더위나 운동하시는 게 있으면 꼭 추가로 수분 보충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을 한번 했더니 이거 이제 이런 수용시설,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이제 수용되는 어떤 시설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인 인구 같으면은 수분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좀 감퇴되어 있고 또 요 농축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 많이 드시는 잘 꾸준히 조금씩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막 교육을 드렸더니 교육을 하지 않은 군하고 물 드셨던 군하고 비교를 했더니 평균 한 147리터 정도. 뭐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 적긴 했지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물 섭취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혹은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수분 섭취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항상 옆에서 수분 잘 챙겨 드시고 있나요? 라는 것들을 꾸준히 계속 얘기하셔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물을 이제 잘 드시게끔 했더니 이런 방광염 관련된 수치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주 유의하진 않았지만 수치는 일단 조금 줄었고 또 특이한 것이 낙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낙상이 줄는 이유는 되게 이제 대부분 수분 섭취를 이제 많이 권장할 때 주의하는 것이 야, 물 너무 많이 먹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가 밤에 그러다 자빠지면 낙상 위험 증가해. 예, 그래서 물 많이 먹는 거 그렇게 권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많은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아무래도 더 가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미리미리 가게 되고 뭐 그런 교육하는 내용들에 그런 걸 잘 설득을 해서 환자분이 이제 그런 물의 중요성 또 소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오히려 낙상이 이렇게 또 감소하는 또 경우도 있다 해서 이렇게 수분 섭취를 권할 때 낙상 위험에 대한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대신에 항상 일정한 양을 잘 드시면서 규칙적으로 화장실도 가고 수분 섭취도 하고 이런 이제 생활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같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쭉 한번 여러 가지 말씀 수분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한번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면요. 콩팥병 관리를 위해서 수분 물 마시기 굉장히 중요한데 왜 마셔야 되는지 소변량을 잘 늘려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특히 항인유 호르몬의 섬유화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으냐? 많이 먹는 게 좋은 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 결석 또 방광염 이런 경우에는 많이 드셔야 되죠. 네, 부종이 있는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경우,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이런 몇 가지는 또 물을 많이 먹으시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콩팥병 1, 2단계 정도면 한 1.5리터 이상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3, 4단계면 1리터에서 한 1.5리터 정도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실 때는 어떤 종류의 물을 드셔야 되냐. 깨끗한 물이 항인유 호르몬 감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물 좋은데 알코올이라든지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 유발 인자가 조금 더 BHI 지표가 조금 낮고요. 단백질, 전해질, 우유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수치가 높아서
대체한다면 그런 것들 좀 고민하면 좋겠고, 드실 때는 벌컥벌컥 안 되고 소량씩 나눠서, 그래서 이제 항상 본인 주위에 물컵이나 이런 것들, 음료수나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비치해 두고 생각날 때 그때 홀짝홀짝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면 오히려 낙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에도 더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잘 교육하는 부분들 알려드리는 것, 챙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달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올라온 질문들 한 번씩 보면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님, 네, 물을 잘 못 마셔서 탄산수, 커피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BHI 지표, 네, Beverage Hydration Index에서 보면 탄산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탄산수는 BHI 지표랑 물과 같기 때문에 탄산수 괜찮다 말씀드렸고요. 커피는 이제 블랙커피나 카페인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는 큰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잔 이상이 되면 인유 효과가 좀 더 나타나기 시작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소변량이 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두 잔 이내로 드시면 좋겠다. 그 이상 많이 드시면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용인 곰돌이님, 네. 키 더하기 체중만큼 먹으라고 하는가요? 160이면 160에 52리터 정도. 네,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8온스 8잔, 하루에 물 8잔부터 시작을 했다가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임상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단계는 1.2리터 이상, 한 1.5리터 가까이 드시면 좋고 3, 4단계는 1에서 2.5리터 정도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뭔가 환자분들에 대한 이런 그 임상 연구나 이런 시험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말 환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정량이 얼마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대개 미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됐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가 좀 더 나오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수분 섭취 패턴에 맞는 양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와 있던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식은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아직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 네,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또 그래서 할머니들 80세인데 진짜 물을 안 드세요. 얼마 드시라고 하면 되나요? 물을 자주도 안 드시지만 한 번 드실 때 양이 엄청 작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면요, 500cc 1리터 미만인 분들이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할머니 80세라 그러면 방광염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리터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드시도록 좀 추천을 드리면 좋겠고요. 이제 단 전제 조건이 아까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장병, 간경변, 또 신증후군, 저나트륨 혈증 이렇게 이제 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고기가 그런 상황이 없는지 그게 있으면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없는 게 확인이 되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잘 안 드시거든요. 근데 되게 특히 이제 노인 인구에서 물을 언제 많이 드시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식사량 그리고 드시는 약 개수랑 연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이 물을 훨씬 많이 먹고요. 이제 혼자 독거노인 혼자 사시거나 챙겨주는 분들이 없으면 혼자서 이렇게 뭐 챙겨서 드시기가 귀찮기 때문에 하루에 2끼, 1끼, 뭐 또 1끼 반,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끼니수가 줄수록 수분 섭취량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끼 우선 잘 챙겨 드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을 때 물 먹는 것도 또 이제 굉장히 또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되게 먹는 약을 아침에 다 몰아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뭔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약이 있을 텐데 그때 꼭
약을 드실 때 물 한 컵을 같이 드시게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실 때 이렇게 항상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것도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합쳤을 때 뭐 요런 한 500cc 정도, 300, 500cc 정도짜리 가지고 500이라면 하루에 2통, 뭐 조금 작은 거면 하루에 3통 이렇게 양을 항상 챙겨서 확인하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보여드렸던 그 시설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계속 하면 한 170cc 정도 더 드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게 습관이 되실 때까지 옆에서 많이 챙겨 드려야 됩니다. 네, 다음 한번 가볼까요? 야식 뭐 먹지님, 네, 야식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네, 30대 중년 여성인데 물을 진짜 안 먹는데 안구 건조와 관련이 있을까요? 물 마시면 콩팥증이 좋아질까요? 네, 안구 건조증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네, 눈이 마른 거는 눈을 많이 쓰니까 네,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쓰면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늘었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요. 또 특이하게 안구가 건조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 쉐그렌 증후군이나 몇 가지 그렇게 이제 눈물 관련된 부분들이나 눈물 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콩팥병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콩팥병하고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자체는 수분 섭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연관된 그런 특수한 질병이나 그런 뭐 많이 눈을 깜빡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고덕동 그라시움님, 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콩팥 기능에 특별히 더 좋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고요. 나눠서 꾸준히 마셔야지 수분 섭취량이 유지에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이제 밤 동안에는 물을 안 먹고 계속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는 의미로 아침에 수분 섭취부터 하시는 거는 좋은 습관이기는 한데요. 그 양을 아침에 너무 물을 그럼 많이 먹으면 좋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보충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아까 이제 한 예로 나온 것이 30분마다 나눠서 드시게끔 했는데요. 아침에 많이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정한 양을 나눠서 꾸준히 홀짝홀짝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것이 수분량 유지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드시고 또 좀 지나서 또 드시고 아침 드시고 또 출근해서 드시고 또 중간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실 때도 드시고 그렇게 이제 나눠서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다보다 산이 좋아. 네, 과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 수박, 오이 같은 거 수분이 네, 당연히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식사에서 넣는 수분도 콩팥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네, 수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을 섭취하는 수분으로만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에 포함되는 물, 또 대사에서 생기는 물 다 똑같은 수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수분 자체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한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항인효 호르몬 억제 효과를 보면 그냥 퓨어한 워터, 네, 그냥 생수가 가장 그런 효과는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드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분 섭취하는 요구량이 좀 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물을 일부러 안 먹고 나는 음식으로만 다 보충할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보다는 물로 보충하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것으로 수분하는 것도 똑같이 수분으로 양은 똑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상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일이나 여기 나와 있는 수박 이런 데는 당이 있죠. 그래서 당 조절하시는 분들은 과당을 좀 줄이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병 4, 5단계가 되면 칼륨도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과일, 수박에 또 칼륨이 많습니다. 오이 칼륨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제한해서 드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4기, 5기 고칼륨 혈증 위험군에서는 적게 드셔야 된다. 오이 같으면은 하루에 이제 드실 수 있는 것이
한 3분의 1개 정도, 수박은 한쪽, 뭐 양들이 다 이렇게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재민님 한번 가볼까요? 네, 신장 결석 예방에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결석력이 높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마셔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마 일찍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석 예방에는 당연히 수분 섭취 중요한데 2.5리터 이상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수한 상황, 시스테인이라든지 약간 몇 가지 그런 프라이머리 옥살레이트 유리아라든지 이런 특수한 결석이 아주 더 빈번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3.5리터 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5리터 드시게끔 추천드리고, 결석을 줄이려면 낮이고 밤이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강의 때 말씀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김정아님, 물 대신 보리차 끓여 마시거나 옥수수 수염차, 그냥 물이 아닌 찬물을 사서 마시는데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나요? 아까 이제 보면 BHI 지표를 보시면요, 물하고 보리차 또 이제 옥수수 수염차는 사실 그렇게 농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료수로 나와 있는 거에는 뭐 퍼센트 양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옥수수 자체를 이제 이뇨 효과 때문에 옥수수나 호박 이런 거 막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양이 많아지면 이뇨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는데, 보통 드시는 물, 보리차, 뭐 수염차 정도는 BHI 지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분 보충용으로는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또 가볼까요? 김민주님, 160에 45kg, 물 얼마나 드셔야 될까요? 콩팥에 결석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0.75에 사후체열 75, 나이는 71세, 물은 1.5리터 마시고 단백뇨도 나오고 혈뇨도 있고, 우선 사고체 여과를 75이고 단백뇨 혈뇨가 있으면 이제 만성 콩팥병 2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걸로만 보면 물은 1.5리터 드시면 되는데 결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예방하는 걸로 하면 조금 더 많이 2.5리터 이상을 권장하는데요. 이제 결석이 아주 작게 이렇게 한 몇 미리 이내로 이렇게 칼슘 침착이 있는 정도이면은 물을 한 1.5리터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실제로 결석 때문에 통증이 생겨서 이런 쇠석술이라든지 결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크기로 커졌던 경험이 있고, 그걸 이제 재발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면 2.5리터 권장드리고요. 그렇진 않고 이제 칼슘 침착만 있다고 하면 1.5리터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결석을 재발하는 것을 막는 목적인지 흔적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결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을 만큼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해지거나 연세가 좀 드시면 그 자체로 콩팥에 칼슘 침착이 살짝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결석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니마니님,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인 경우에도 물은 전과 동일한 양을 마셔줘야 하나요? 식사량에 맞춰 좀 줄여야 하나요?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 양은 아까 권장드리는 양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특히 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물배가 또 그것만 해도 약간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특히 수분 섭취 많이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그냥 물만 먹기 힘들면 아까 말했듯이 보리차나 그런 음료수를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수분 섭취량은 식사량 줄였다고 줄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청설모님, 신장 이식 환자가 보이차 먹어도 되나요? 크레아틴 수치 0.95입니다. 보이차는 BHI 지표가 제가
조금 좀 헷갈리는데요. 1하고 조금 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추천하는 물은 만약에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 그냥 생수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콩팥 기능 점수가 지금 0.95니까 비교적 콩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또 이식 받은 지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신다면 뭐 보이차 한두 잔씩 드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꾸준히 드시는 생수로 이제 한두 잔 차로 이렇게 한두 번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마시는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리터, 1.5리터 이렇게 드시는 대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에 대한 아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 구분돼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이 그냥 이렇게 물이 아니고요. 물도 일종의 콩팥 건강의 입장에서 보면 약과 마찬가지로 약 우리 함부로 막 먹지 않잖아요. 일정한 양 시간에 맞춰서 정량으로 이렇게 꾸준히 또 몸 상태에 따라서 약 용량도 바꿔가면서 막 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맞는 물, 나한테 맞는 양 이것이 콩팥병 또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 그냥 7잔, 8잔 먹어 이런 말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얼마고 어떤 물은 괜찮고 안 괜찮은지를 구분해서 현명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